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우주선을 보내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꾼다. 바로 지구방어 실험인데요. 이게 영화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충돌까지 성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주선 다트가 충돌 직전까지 촬영한 모습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쭉 사진이 나와 있는데 가장 왼쪽 사진 보시면요. 충돌 약 2분 30초 전 거리는 920km 정도 떨어져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저 멀리 목표물이 보이죠? 자, 그리고 충돌 11초 전 두 번째 사진인데요. 이때도 거리는 68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단 충돌 2초 전 12km 거리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고요. 그 다음은 화면이 꺼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모습을 관제실에서 보던 나사 관계자들 손뼉을 치면서 성공을 자축하는 모습도 끝에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네. 이번 실험은 지구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1100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소행성을 맞춰 그 궤도를 바꾼다는 게 목표였는데요. 이후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미리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번 충돌로 소행성 디모르포스는 속도가 약 1% 정도 줄고 공전 주기가 1분에서 1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궤도가 예상한 대로 바뀌는지 여부는 한 달 뒤쯤 추가 관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실험은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미션이다, 아니면 우주 공간에서 펼치는 당구 게임이다, 이런 평가들을 받아왔고요. 실제 성공률이 10% 미만으로 점쳐졌다고 합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지름이 100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게 되면 한 나라를 소멸시킬 수 있고, 또 지름이 1k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모든 생물이 멸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만큼 이번 연구가 소행성과의 충돌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첫걸음이 됐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상이 이렇게 현실이 되는 걸 보면 참 대단하고 신기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국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일본이 좀 둘로 갈라졌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 보니까 그러한 표현들이 많았는데요. 네. 한겨레 신문도 상반된 두 사진을 싣고 있었습니다. 자, 위쪽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왼쪽은 국장이 열리는 모습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국장 반대라는 문구를 들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81일 만에 열리게 됐는데요. 안타까운 죽음이긴 했지만 국장으로 치러야 하느냐라는 조사에서는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이전에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국장을 결정했는데요. 반대 목소리에도 강행한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지지율 하락세에도 반영됐습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50%를 넘던 지지율, 이제는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일본 정계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각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합쳐서 50%가 되지 않으면 정권 운영이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나 아베 전 총리 등이 이 수치를 위협받으면서 자진 사퇴한 바도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 한국과의 타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기사는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도 무리하게 일본과 관계 개선을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일본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일본 내의 의견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씨 마르는 소아암 전문의, 그리고 강원과 경북에는 영명 없다, 이런 내용의 제목인데요. 지금 의사 부족 문제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맞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두 가지 기사를 볼 건데요. 먼저는 말씀해 주신 소아암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네. 국내 소아암 치료 인프라가 점점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른바 가성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아암 환자는 대부분 입원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의가 병원별로 2명에서 3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료 과정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성인 환자에 비해서 추가 업무도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의료 인력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지만 수가 구조나 아니면 진료비에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 갈수록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불균형도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아암 전문의 절반이 서울에 모여 있고 강원이나 경북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사는 고물가에 대한 이 독감 백신 이야기인데요. 최근 정말 안 오르는 게 없는 고물가 상황이다 보니까 독감 주사를 맞을 때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이 없나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독감 백신은 10,000원대에서 한 50,000원대까지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혼자만 맞는 게 아니고 여럿 가족끼리 함께 접종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다 이러면 10만 원 넘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수입과 국산 백신 효능에 대한 문의도 많다고 하는데요. 식약처는 가격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효능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복지공무원의 고충을 담은 기사인데요. 업무량은 늘고 또 강도는 세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복지공무원,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서 발굴하고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죠. 하지만 일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민원인으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또 위협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성적 폭력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원하는 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살을 하겠다고 하거나 살해 협박을 하기도 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처지라고 기사에서는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편 위기 가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 공무원 수는 그대로다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복지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위기 가구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네. 기사에서는 복지 공무원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한국일보입니다. 이 성매매 마지막 집결지가 땅 주인이 국가였다 이런 내용이 써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서울 영등포에는 아직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이 예정된 곳인데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썰렁해진 골목에서 이렇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땅의 일부 성매매 집결지의 한 20% 정도가 나라 땅이었다고 합니다. 국유지에서 버젓이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놀라운데 일부 토지에서는 대부료도 걷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상가나 주택으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매매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나라에서 돈을 받고 방관했다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측은 몰랐다라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라는 입장인데요. 한국일보 취재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계약 모두 다 해제됐다고 합니다. 한편 그 인근에 다른 성매매 골목도 있었는데요. 일부 업소가 도로를 무단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 이 사실을 알고 매년 변상금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매매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성매매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구청 측은 성매매 종사자들도 생존권을 주장을 해서 마구잡이로 철거할 수만은 없었다라면서 그나마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현실적 대응이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은 스포츠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입니다. 9월의 마지막 평가전이 열렸는데요. 역시 손흥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 35분에 터뜨린 손흥민 선수의 헤딩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1대0 승리했습니다. 네. 지난 코스타리카전에서는 프리킥으로 멋진 골을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헤딩골까지 역시나 손흥민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벤투 감독은 어제 경기에서 몇 가지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손흥민과 정우영을 전방에 세우면서 4-4-1-1 포메이션을 가동했고요. 또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로 김영권 대신 권경원 선수를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만에 대표팀에 다시 합류한 이강인 선수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팬들이 이강인 연호를 했지만 이 몸을 풀던 이강인 선수 마지막 교체 카드까지 쓰이는 걸 다 보면서 굳은 표정으로 벤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설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사실상 마지막 평가 기회라는 점에서 이강인 선수를 외면한 점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평가전을 통해서 좋은 평가와 함께 또 일부 숙제도 남겼는데요. 이제 10월에 국내파를 소집해서 월드컵 준비에 들어가고요. 11월에는 출정식과 함께 국내파 중심으로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카타르 현지로 출국하게 되는데요. 현지에서 해외파와 만나서 마지막 담금질을 할 예정입니다.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까지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경기를 펼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네, 역시 손흥민 자주 봐도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